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내일은 또 월요일 날이니까 내일서부터는 녹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6년 3월 15일 오후 4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발명품과 이용품 여기를 할 차례죠.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제갈량은 교묘한 구상에 능하여 여러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때문인지 전승에 의하면 여러 가지를 발명하거나 이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현대라면 모를까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나 개념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물론 여기엔 제갈량이 실제로 만든 물건도 있지만 대충 유명한 인물에게 끼워 맞추기 마련이라 픽션인 부분도 많다 보면 된다. 다르게 보면 이런 물건들을 발명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제갈량의 지성을 높게 보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뭐 여러 가지 물건도 또 발명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갈량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명했는데도 그 시대 제갈량이 이름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갈량을 팔아가지고 제갈량이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대사회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높은 그런 사람을 팔아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 이전에도 모나 극이 있었지만 창은 제갈량의 발명이라고 전해진다. 모가 문명 초기부터 존재했던 상용자인 반면 창은 이후에 만들어진 형성자이기 때문에 외래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만 보면 창자에는 창의 형성이나 뾰족한 끝날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다. 저 글자에 부수가 붙기 전의 것은 무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창고를 일컫는 글자다. 신도, 족지방의 포원을 비롯한 뛰어난 대장장이들을 모아 노력한 끝에 대단히 뛰어난 강도와 날카로움을 지닌 신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고한다. 전해진 일화로는 대나무 안에 쇠구슬을 넣고 칼로 내리쳤는데 일격의 안에 있는 쇠구슬은 가루가 되어버리고 내리친 곳 반대편까지 말끔하게 베어졌다고 한다. 신도, 이 칼도자죠. 칼도자에다가 귀신 신자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정말 칼이긴 칼인데 아주 신과 같은 칼이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수, 예문 유치의 제갈고사에서 이르기를 성도에서 비수 500개를 만들어 기사들에게 공급했다. 다만 현가가 진시황 암살을 시도할 때에도 이미 비수의 존재가 언급되기 때문에 발명이 아니라 이용품이다. 비수. 원융. 정사에서는 연노를 개량해 이를 원융이라 했다. 쇠로 화살을 만들고 화살 길이는 8촌이었고 한 번 노를 쏘면 10개의 화살이 함께 발사되었다라고 기록되었다. 연의에서는 연노라 불리는 연속 발사가 가능한 특수한 노, 제갈량이 사망하기 전에 연노를 처음 언급하며 훗날에 강유가 패전하고 위군이 쫓아올 때 연노로 격퇴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남성의 약자 왕응린이 원흉노를 만들어 평한 바 있는데 서쪽의 노는 그 이름도 무척 많았는데 그 기로는 연노만한 것이 없었다. 십시를 군하라 불렀으며 시는 비장토는 통칭 최산노라 불렀는데 바로 공명이 만든 원흉이다 하였다. 페르시아 쪽 군사 사학계의 논의에 따르면 촉한의 멸망 이후 기술자들이 서쪽으로 망명하여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촉한의 노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원흉이라는 거는 연속 발사다 이거죠. 한 번 쏘면 화살이 10개가 연발로 나가는 것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관총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관단총이라고 해야 되겠죠. 명만계, 명광계, 이후에 가보신 명광계와 유사한 것을
제갈량이 발명하여 촉군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에 발전하여 명광계가 되어 중국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수전, 용수철이 설치된 통 안에 화살을 넣고 용수철의 탄력을 이용하여 작은 화살을 쏘아보내는 호신무기, 무당파의 문헌에 의하면 제갈량의 비전서에서 구조를 알았다고 한다. 모구유마, 연의 등의 민간 전승에서는 로봇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역사 고증적으로는 아마도 산악의 험한 도로로 물자를 쉽게 운반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를 가진 외바퀴 수레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사에도 이를 제갈량이 고안한 것으로 나온다. 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에서는 모구유마 수레설을 따른다. 풍등, 중국에서는 얇은 종이로 만든 뒤 안에 작은 촛불 등을 넣어 하늘로 띄우는 소형 열구기인 풍등이 있는데 이를 제갈량이 만들었다고 해서 혹은 제갈량의 모자와 비슷하다고 공명등이라고도 부른다. 청두시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제갈량은 이 등을 만들고 풍량을 측정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정보로 삼았다고 한다. 화정 현지의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은 밑에서도 설명할 화정이라는 곳에 군을 주둔시키고 철을 녹이기 위해 불을 사용했는데 이때 제갈량을 기념하는 행사로 시작된 것이 풍등 행사라고 한다. 만두, 제갈량이 남만 정보를 갔을 때 강이 갑자기 거칠어져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제물로 사람의 머리를 바쳐야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전설을 알자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기 위해 밀가루로 머리 형상을 빚어 만들어 제사를 지낸 것이 만두의 유래라는 이야기가 있다. 송대 3월 기원에서 민간이 서로를 채룩했으나 정작 여기서도 만두의 여러 기원을 소개하며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서진의 속속이라는 사람이 지은 병부라는 책에 이미 만두란 이름이 비로소 나타나는데 만두는 무후 제갈 공명에서 비롯된다고 적었던 것을 보아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설은 이미 그의 시대 이후에 성행했던 것 같다. 여러분 분식점 이런 데 가면 그 만두가 있잖아요. 만두라는 음식. 여러분들도 만두라는 음식을 좀 많이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 만두가 제갈량이 만두를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뭐 증명이 안 된 거고 하나의 설이다 그거죠. 화석연료, 진나라 초에 쓰여진 당시 백과사전격 서적인 박물지와 태평어람 166권에 인용된 촉지에 의하면 제갈량은 촉지방에서 땅속에서 불길이 솟아나오는 화정이라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한번 직접 가서 보았더니 불길이 더욱 성하였다고 한다. 태평어람에 인용된 촉지에서는 임공현의 화정이 있었는데 제갈량이 한번 보고 개선하여 더 성하게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꺼내어 암염을 정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송나라 유경숙의 서론에 따르면 임공의 화정은 불이 약했는데 제갈량이 한번 가서 보자 불길이 성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제갈량이 화정을 손봤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지표의 화석 연료를 꺼내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불은 제갈량으로 인해 소금 생산과 화폐 발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양나라 사람 유서는 화정과 소금 생산의 관계에 관해 화정의 불을 통해 끓인 염정의 물에서는 7개 4두에서 5두의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불로는 그만큼 소금을 얻을 수 없다 하였다. 제갈량은 화정이 사용되는 방식을 검토한 뒤 대나무관을 이용해 천연가스의 배출구를 좁게 하여 화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실제 화정에 적용했다. 흩어지지 않고 집중된 가스는 당연히 지속적이고 강한 화력을 얻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해당 과정을 설명하는 중국 신문기사의 기사, 과거의 임공현인 현스촨성 충라이시의 화정진 옛 화정터에 세워져 있는 한대고 화정 비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제갈 승상이 몸소 와서 시찰하고 기법을 개선했다.
쪼갠 대나무로서 가스를 통하게 해 운물 안의 불을 끌어다가 소금을 끓이고 소뚜껑을 수십 개 넣고 더욱 많은 이윤을 얻었다. 화정의 개발과 보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촉화는 품질 좋은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었다. 수박, 옛 촉지방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크고 당도가 높은데 제갈량이 품종 개량했다는 말이 내려온다. 뭐 하다 별걸 다 하는 거죠. 이제 수박도 개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뭐 이렇게 뭐 증명이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이 평범한 사람들은 밑바닥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참 이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건 누가 나보고 자꾸 그래 이승열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 그럼 내가 평범한 사람이지 뭐 뛰어난 사람입니까?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죠.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범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임기가 다해서 대통령을 퇴임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기 평산 서점이나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퇴임하면 평범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승열이가 당연히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건 왜 내가 이렇게 평범하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평범한 사람은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수박을 개량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것도 이제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 수박을 개량했는데 원래 그 당시 제갈량이 이름이 높고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갈량이가 개량한 수박이로구나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갈량이 수박을 개량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전병 남은 밀고기와 고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호구어. 호구어의 기원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13세기 칭기스칸의 군대에서 유래했던 설과 제갈량이 군사들의 기력을 돋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지금도 중국에는 호구어라는 요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호구어. 이 호구어라는 요리가 아마 고급 요리에 속하나 봐요. 중국 북경 요리와 사천 요리의 종류 중 하나로 쇠고기나 양고기를 국물에 담가 익혀 먹는 요리다. 중국에서 외식 메뉴로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다. 영어로는 한자를 직역한 핫파트라고 한다. 그게 북방식인 베이징식과 남방식인 스촨식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네요. 베이징식 호거는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쿠빌라이 칸 시세의 원나라가 남성을 정복할 당시 쿠빌라이 칸이 요리사에게 푹 삶은 양고기 요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갑자기 남성군이 들이닥쳐 전투가 벌어진 바람에 양고기를 제대로 삶을 여유가 부족해졌다. 이에 고민하던 요리사는 지혜를 짜내 양고기를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빠르게 데쳐 양념에 찍어 먹도록 고안했다. 쿠빌라이 칸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 요리 덕분에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여 이후에도 요리사에게 똑같은 양고기 요리를 하도록 명령했고 그 요리에 선왕로우, 쇠양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베이징식 호구어의 기원이라고 한다. 하여튼 중국에는 호구어라는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호구어라는 요리가 요즘에 대패 삼겹살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패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얇게 썰은 거.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얇게 고기를 썰었는데 그래가지고 얇게 썰은 고기를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한번 집어넣었다가 먹는다는 거죠. 그게 두께를 얇게 썰었으니까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금방 익는다 그죠.
제갈채 생선 요리 등의 요리도 공명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여기서 제갈채란 순물을 뜻한다. 먹는 것과 관련된 고사가 유달리 많은 중국인데 개중에는 그냥 소소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고기 나눈 것을 제상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비견한다든가 국 한 그릇에 나라를 잃고 밥 한 그릇으로 목숨을 건진다든가 정치의 영역과 이어진 이야기도 많다. 한편으로 또 자주 보이는 패턴은 특정 유명 인물이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거나 그 탄생에 기여했다는 설화인데 이들은 민간에서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던 정치가들이고 그 음식의 탄생 설화 또한 다분히 그런 자애로운 성향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이란 점에서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치가의 애민이란 성품 혹은 성량을 요리로 엮어내어 그들을 더욱 미화하는 장치로 쓰는 것을 보면 역시 제상, 제자가 도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기위천의 나라답다. 어쨌든 제갈량의 애민정신을 나타내는 게 만두라면 1800년 전의 전시 제상으로서의 제갈량은 순무 쪽이 제갈량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순무, 즉 제갈채의 재배는 문서에도 나오듯이 철두철미한 합리성이 기인한다. 사실 연희에서의 제갈량이 신기의 묘사를 넘어서 오컬트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데 비하면 오히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낭비를 줄이고 극도의 효율을 중시하는 모습이 현실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현자라는 느낌을 주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영자의 느낌을 주는 게 순무라고 할 수 있다. 공명쇠, 삼국시대 제갈공명이 8개의 현황의 원리에 따라 발명한 일종의 장난감으로 중국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심신을 이완시키고 뇌를 개발하고 손가락을 유연하게 하는데 좋다고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캐주얼 장난감이다. 또 다른 기원에 대한 전설로 춘추시대 노나라 장인인 공수반이 자신의 아들이 똑똑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6개의 나무 막대기로 달려갈 만한 장난감을 만들어서 띄워놓으라고 했고 아들은 하룻밤을 바쁘게 보내더니 결국 분해되었다는 것이 있다. 어쨌거나 현재도 제갈량 후손들이 모여 사는 제갈 8괴촌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보이차. 차의 한 종류로 제갈량이 남만 원정 당시 풍토병에 괴로워하던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발명했다고 한다. 제갈량이 남리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지팡이를 꽂았더니 거기서 차나무가 솟았다고. 그 후 운남은 보이차 명산지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남리산의 이름을 공명산으로 바꿔 불렀다고 한다. 해당 기사 물론 이는 과장으로 이미 기원전부터 사천 지역과 운남 지역은 차가 생산되고 있었다. 술. 제갈량이 만든 술이 있다. 스촨성 루저우시에서 생산되는 루저우라오자오라는 술인데 100가지 곡식으로 누룩을 빚는다고 한다. 백우선. 제갈량이 심부리기도 한 깃털 부채. 전설에 따르면 제갈량은 수백 살 먹은 영험한 새 대붕응자조를 잡아 그 깃털로 백우선을 만들었고 이 부채는 과거 300년, 미래 300년을 보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한다. 팔진도. 발명품보다는 전략에 좀 더 가깝지만 연희에서는 이것 덕분에 유비가 백제성으로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고 육선은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황승원이 구해줄 때까지 헤맸고 다녔다. 삼국 전투기에서는 팔각형 모양의 방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진나라 사람 이흥은 그대의 팔진을 미루어 보면 손자와 오자 때에도 없던 것이고 모구의 기이함은 쉽게 본뜰 수 없도다. 신노의 공헌 또한 기묘하구나. 천정을 가지런히 쌓으니 또한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평가했다. 총평. 제갈량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경제산업 회복과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는 동시에 그 이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려를 기울였다. 남중 반란 진압을 통해 점령지 행정체계를 복구하고 현지인과 마찰을 최소한 점,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군사적 이익 이상의 정치적 이익 획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이로운 것은 이 모든 국가 재건 사업에 제갈량이 소요한 기간이
최대로 잡아도 5년 미만이었다는 사실이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을 죽여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극적인 재관량이 결국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극적인 재건은 재관량이 결국 병사하는 기폭제가 됐을 것이다. 거의 무너지기 직전 국가를 나라의 재상으로서 솔선수범하며 필사적으로 재건했는데 건강에 영향이 안 갈 리가 없다. 게다가 재관량은 죽을 때까지 총리와 국방부 장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지독한 일중독자였으니 말이다. 무너져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나라의 재건과 하루빨리 북벌이라는 대업을 마쳐야 했기에 휴식과 여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관량의 과도한 업무는 결국 과로로 쓰러져 자신을 죽게 만든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갖가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그 총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라의 힘을 길러가지고 북부를 정복할 그런 또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많이 심적인 그 부담을 갖췄으리라고 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쓰러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릉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유비가 재관량에게 탁구를 맡기고 사망한 시기가 223년 4월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인 228년 봄 재관량은 이미 대군을 지휘하여 위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정책이 이미 현실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이릉대전의 피해를 상당 부분 만회했다는 방증이며 이후에도 촉한의 경제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였다. 일례로 위나라의 장군 등해가 세력이 다한 촉한을 멸망시켰던 263년에만 해도 소금과 철의 생산에 종사한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데 재관량 치하의 염찰 사업은 그보다 더욱 활발했을 것이며 최소한 뒤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소금과 철의 생산에 종사한 인원이 4만여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기 200년대에 사람이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렇게 인구도 얼마 안 됐을 당시에 소금업과 철을 주조하는 그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만여 명에 달했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 진짜 그 밥 벌어 먹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번영을 토대로 촉간의 수도인 성도는 정치의 중심이자 경제의 중심으로 변모했다. 동쪽으로 장강을 따라 오와 위 양국과 상업적 거래를 활발히 전개했고 북쪽으로는 한중을 중심으로 서쪽의 여러 이민족들과 활발한 무역을 했다. 또 남쪽으로는 7개 군을 중심으로 멀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인도와 중동 지방으로 촉간의 인물차가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성도는 건업과 낙양의 소금을 조금도 못지않은 도시로 성장했다. 성도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방의 수많은 장사치들이 몰려와 성실을 이루었고
온갖 물산이 집결되는 곳이 되었다. 번영한 촉간 땅에서 쏟아지는 곡물과 광물, 소금 및 비단 등 물자와 특산품의 생산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이런 촉간의 경제 발전은 제갈량의 경제 정책이 난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그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촉간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여유롭게 살아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종합하자면 제갈량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느냐에 시선을 두고 있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구체적이면서도 그 큰 실효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기량을 과신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제갈량의 지휘 아래 촉간은 불과 5년도 걸리지 않아 강건한 정치 기반을 마련했으니,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고 계속 유지한 그의 업적을 관중과 소하에 비유한 진수의 평론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제갈량이 더 대단한 것은 자신의 사후를 굉장히 잘 대비했다는 점이다. 일단 내정을 책임질 동륜과 장환이라는 인재를 배치했고, 군부에는 비의와 북벌을 대신할 강유, 촉간의 또 다른 방어선이들 선비족의 대인 가비능을 동맹으로 삼는 등 내정과 국경지대를 안정시켰다. 그 덕에 제갈량 사후 이들이 몸을 던지며 촉은 29년이나 더 존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갈량의 바람과 달리 동윤과 장환이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비의 그리고 동맹인 가비능이 위에게 암살을 당했다. 심지어 제갈량 사후 북벌을 책임지던 강유마저 암군인 유선과 환관, 황호 덕분에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리하여 황호와 희낙낙한 유선 탓에 촉은 개국한 지 43년 만에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갈량 사후 촉이 29년이나 더 버텼으며 강대한 위나라를 상대로 장환, 비의, 강요 등 제갈량이 키워낸 인재들이 몇 차례나 신승을 거두고 때로는 먼저 쳐들어가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을 10년 이상 해내었던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멸망하던 그 순간까지도 촉간의 전체적인 국력 자체는 크게 쇠퇴하지 않았고 위나라와 벌이는 전쟁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지, 그러니까 제갈량이 죽은 지 29년을 이 청나라가 또 존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이 세상을 떠난 지 29년 후에 청나라가 이제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갈량이 살았을 땐 그렇게 이제 청나라의 경제를 이제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탄탄하게 했는데, 제갈량이 죽고 나서 29년 후에 청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는 멸망했다는 얘기죠. 유비와 제갈량은 분명 당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영웅이었다. 장장 426년을 버텨온 황가를 복원하고 거기에 건강하고 젊은 피를 수혈한다. 그리하여 중국을 다시금 젊고 강한 나라로 부활시킨다. 그들은 그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황실과 이어져 있다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극히 흔한 혈연이기에 수구 세력과 거리가 멀었던 유비와 그를 따르는 대표적인 의협이었던 관우와 장비, 이렇게 한미한 가문과 변방에서 태어나 오랜된 제도에 따르면 절대 그렇게까지 출세할 수 없었을 인재들은 함께 맨바닥에서 떨쳐 일어나 끝내는 각각 일국의 황제, 천하를 뒤흔드는 대군의 지휘관이자 정치가가 되었다. 이렇게 황가와 이어져 있다는 지극히 희미하게나마 옛질서와 이어진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섰기에 그 옛질서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회춘하고자 했던 유비 집단과
옛 질서와 이어진 한 자신을 정상에 올릴 수 없기에 그 질서를 파괴하고자 한 조조와 손권 집단의 대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아는 삼국지 전무다. 이는 선과 악의 대결도 진보와 보수 대결도 이상과 현실의 대결도 아니다. 그들 모두 지배층이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었고 옛 것을 파괴하건 개혁하건 진보적이었으며 낡은 중국을 시대에 맞게 재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자들이었고 그를 위해 황건적처럼 종교나 선동이 아니라 법과 군사와 국부에 힘을 쏟았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들이었다. 죄 없는 백성들을 전란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악이었으며 무질서로 상처받고 빈곤해진 백성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질서와 안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선이었다. 삼국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저마다 대의를 내걸고 나선 영웅들의 격돌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따라서 영웅들의 대의와 명분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은 것이었지 절대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허한 의리,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제갈량은 이기고자 남으로 그리고 북으로 나갔다. 용중에서 밭 갈던 젊은 시절 유비를 만나 천하를 평정하려 대전략을 논하던 선비 곁에는 이제 주공인 유비도 그가 이끌던 쟁쟁한 무장들도 없었지만 천하를 그가 생각했던 대로 유비가 생각했던 대로 평정하기 위해 그리하였다.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을 진흥하고 양잠을 장려하여 현직물을 초구의 특산물로 만들었으며 소금과 철과 금과 은을 대량으로 켜서 나라를 부유하겠다. 법을 엄히 적용하고 철저히 신상 필보에 따라 인재를 쓰므로써 국가의 긴강을 바라잡고 유능한 인물들을 등용하여 자신의 수적으로 썼다. 남중 이민족들과 호족들을 평정하고 그들을 노예가 아닌 평등한 백성이요 인재로 대우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국력을 보충하고 군수물자와 병력을 충당했다. 신의 일을 저버리고 끝내 자신이 군주를 죽인 오에게 굴욕을 무릅쓰고 사자를 보내 동맹을 맺고 한실 부흥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칭제를 하여 촉한과 대등하고자 하는 오나라에게도 실리를 내세워 동맹을 유지하고 우위를 다졌다. 그리고 그는 북으로 나갔다. 그의 최종 목표가 장안과 낙영, 즉 전한과 후한의 400년 황도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장안과 낙영이 무너지는 순간 위의 중심 지역이 촉에게 넘어가며 촉은 중원을 장악하여 유시라는 옛 황실과 맺은 인연 말고도 실력으로 천하의 주인임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하기에 장안과 낙영의 낙성, 이것이 초기 천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첫걸음이자 북벌을 이끄는 제갈량의 1차적인 최종 목표였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를 이루고자 무턱대고 군대를 장안으로 진격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남중에서 했던 대로 관중과 농어의 호족들과 이민족들을 달래고 융화시키며 그들의 병력과 재부를 가두어 관중 동쪽의 위나라 대군과 맞설 힘을 양성하고자 했다. 양주를 제압하여 서역과 통하는 교역로를 얻어 초고의 가장 유명한 생산품인 비단이 주된 상품이 되는 거대한 무역 통로를 장악, 국부를 증진하고 흉노, 선비, 강, 저와 연결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그들을 촉관에 흡수하여 남중의 서남이들이 그랬던 초구의 유력한 조화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화 초안전쟁이라는 천하 패권을 다툴 때 가장 유명한 지역이었던 관중을 장악했다는 정치적인 무기를 얻어 유의와 오에 대하여 촉관의 천하 패자 정통성을 주장한다. 제갈량은 5번을 북으로 나가는 동안 한시도 이를 잊지 않았다.
그가 생각한 북벌은 이기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지 대의와 명분에 매달려 불가능한 이상 아니 망상을 뒤쫓는 정신병적인 몸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 약전으로건 방어전으로건 제갈량은 선전했고 촉은 그렇게 세력이 빈약했어도 끊임없이 위에 도전했다. 지금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실이 땅에 발을 딛고 이상의 하늘을 바라본다. 제갈량은 54년이 일생 동안 이에 언제나 충실했던 정치가였다. 하늘이 정한 그의 수명이 짧았고 그의 주군이었던 유비 거듭된 실패가 겹쳤으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을 누볐던 조조라는 거인이 만든 위라는 대적과 좁히기 어려운 큰 격차가 있었으나 그는 놀라 우리만치 비상한 수완으로 정치, 외교, 교역, 농정, 법률, 군사 등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촉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2배나 되는 5나 최나 10배까지 강하다 할 위를 잠깐이나마 능가하게끔 하여 그의 생전은 물론 그의 사후 32년 이상 초기 위와 맞서 사투를 벌이게끔 한다. 그렇기에 우방이었던 오나라는 호족 연합 국가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반발하여 제갈량과 그의 후계자인 장원, 비의 정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 사이의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승자인 위나라와 진나라조차 그 수령이라 할 통일적의 황제 사마영의 입에서 제갈 공명 같은 인재가 내 곁에 있다면 천하가 오늘과 같았겠는가라는 찬탄이 나오게 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통치 계급은 제갈량의 정치와 군략에 경도되었고 비록 그가 경쟁자를 넘어선 적수였어도 숨김없는 찬사를 보냈다. 지금 그 38분을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촉건 같은 한 주의 물자를 모두 끌어모아 전선에 쏟아붓는 그러면서도 국가 민간 경제와 사회 질서는 잘 돌아가는 총력 전쟁 기기 같은 국가는 사실 이 시대에는 좀 오버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다. 이런 체제를 만들고 공세적으로 유효하게 작동시켰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나 상당히 흥미로운 성과이다. 하지만 당대의 사회 간접적으로 이를 이루려면 당연히 인재를 갈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촉관의 수많은 인재들은 과로사로 죽어갔다. 촉관의 관련 숫자가 인구가 2배였던 동호보다 많았던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업적을 통해 제갈량은 사천 지역에서 민심을 매우 깊이 얻었으며 사천이 많은 주민들은 근현대 이르기까지 여전히 머리에 흰천을 쓰던 습관이 있었다. 이는 제갈량을 가리킨 것으로 그가 사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관습이며 무려 1000여 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왔다고 한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담은 말이죠. 여담은 다음 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